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윤종호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지금 아까 앞서 첫 번째 발표하셨던 서울시의 태양광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에 태양광을 적용할 거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일반인들도 그동안은 생소한 단어였던 BIPB라는 용어를 그냥 손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이 포토볼테이크 앞에 빌딩 인테그레이트를 붙인 BIPB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왔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만큼 그 시장이 열릴 듯 말 듯 하면서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간이 상당히 제약적이긴 하지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도시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과 유휴지, 도시 조형물, 도로 뭐 여러 가지 적용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건물이고요. 과거에는 건물에 적당히 갖다 붙이면 몇 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 붙여야 되고요. 그게 배경에는 사실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건물은 크게 보면 국가에서 보는 거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즉 상업 공공 건물이고 사용처로 본다면 밤에 사용하는 건물, 낮에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쓰는 에너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열하고 전기의 구성비를 봤을 때 열전 구성비가 어느 게 더 많으냐, 즉 뭐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태양광을 똑같이 적용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건물이 있으면 지붕과 외벽도 이제 동서남북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기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사실 태양전지의 종류, 태양광 모듈의 종류, 또 그 모듈의 종류도 그게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걔를 BIPB,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우리 얘기한 오늘 이제 주제인 BIPB냐 BAPB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건축에서 보면 결국 BIPB라는 것은 건축 자재화하겠다는 겁니다. 전기 자재와 건축 자재를 결합하겠다 하는 거니까 발전 성능과 건축 자재의 성능을 또 봐야 될 것이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또 필요할 것이고, 벌써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도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 그렇게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아 버리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시장의 수용성 문제, 즉 그게 어떤 신미성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미성 문제를 가지고 끝부분에 좀 약간 몇 가지 모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파트는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앞서 발표했을 때 제도가 변한 걸 보여줬는데 지난 45년간의 건축 쪽에서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어떤 배경하에서 이 제도가 바뀌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이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건물의 구성비가 바뀌게 되고 부하 구성비가 바뀌게 되면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태양광이라 할지라도 건물 유형에 따라서 어떤 기술에 더 중점해서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층 주거용 건물을 하나 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5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5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고층 공동주택이 왜 제로에너지가 힘든가, 태양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요. 나머지 상업 공공 건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측된 데이터의 열전 구성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현안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BIPB 시스템 중에서 건축적인 요소들, 건축적인 요소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고 신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금 현지 기술들을 나열해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45년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에너지 이슈는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주요한 이슈가 97년에 도쿄 의정서를 통해서 10년 유예 기간을 두고 탄소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예비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탄소 경제 시대로 들어가서 각 나라마다 아주 적극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강력한 단열 기준의 강화, 제로 건물의 의무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약간 주춤하던 것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해서 이대로 일단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있고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각각 요소 기술, 뭐 IT, BT를 국가의 사원으로 봤다 하면 2008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탄소 경제 시대, 즉 저탄소 녹색 성장을 캐치프레이스로 살았고 지금 현재 정부에 와서는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해서 4차 혁명, 그래서 탈원전 시대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건축 시장에서 건축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면 결국 73년 처음 나왔을 당시는 기존의 건물을 짓게 되면 공짜로 생기는 열들이 있죠. 인체 조명 기기, 태양 복사에 의한 거,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는 형태, 즉 단열을 잘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죠. 그리고 설비기기가 있으면 설비기기의 효율을 좀 더 좋게 하는 기술들, 주로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주를 이뤘고요. 이제 새로이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솔라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80년대는 환경 건축, 또 좀 더 패시브한 축에서의 솔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아까 교토의정서 나오는 90년대 들어서는 지구 자원의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와 관련된 건축 추세에 이어서 재사용, 재활용, 지구 자원 보존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녹색 건축, 생태 건축, 지속 가능 건축, 이 추세가 기존의 건축에 더 씌워져서 더 복잡하게 더 많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주로 여기까지 2000년대까지 기술들을 보면 절약과 효율에 중점을 둔 기술이었고요. 이제 저것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2004년이 기점이 되는데요. 2004년에 발전차액 의무화제도, 또 모든 신축되는 공공건축물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5% 공사비를 적용해라. 이때부터 사실은 국내 신재생 건축이 되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이후, 즉 교토의정서가 발효돼서 탄소 경제로 들어간 시대부터는 각 나라마다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존에 보던 패시브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그다음 신재생의 생산, 저런 것들을 모두 합리화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결국 궁극적으로 넷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규제로 바뀌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 차원에서 레벨링을 할 수 있게 스마트 에너지 시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빨리 봤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점은,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한 30-40년에 있었던 대부분의 연구 개발이나 어떤 보급의 정책은 컴포넌트 베이스입니다. 즉 각각의 부위별 기준들을 만들었죠. 외벽에 단열재 얼마를 넣어라, 지붕에 얼마를 넣어라 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도 그만, 아닌 것도 그만이었습니다. 즉 환경적인 정책들은 약간 옵셔널하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그런 걸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절약과 효율 기술이 중점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좀 지원 정책이 됐었죠. 그리고 전부 분리 독립적으로 됐습니다. 뭔가 통합시켜서 완전히 더 높은 데까지 가는 것보다는 100이 있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요소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요구하는 상황은 이거 좀 퍼포먼스 베이스, 즉 총량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외벽하고 지붕하고 사이에 단열재 넣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열교까지 포함해서 전체 소비량을 가지고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러한 인센티브나 옵셔널한 것이 이제 맨더터리가 돼 버렸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물을 허가를 안 해주는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 효율성에서 봤을 때는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30% 그런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100%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서로 구성하는 구성 컴포넌트가 상호 관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퍼레이트보다는 통합 성능 평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네, 한번 보십시오. 단열 기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한 30년 동안 5cm 단열 기준 하던 것들이 지금 현재 20cm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단열재가 지금 20cm로 늘어나게 된 거죠. 넘길까요? 앞서 발표장
발표자분께서 이제 그 사용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숫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위 단위 면적당 사용량에 대한 원단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주거 건물을 오늘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주택 지금 한 10년 15년 주거 건물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들 열과 전기에 있는 이 7가지 항목들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대략 제곱미터당 한 200kWh가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눌러주십시오. 슬라이드 다 될 때까지. 그냥 일반적인 주택 규모를 30평 100제곱미터로 본다 그러면 주택에서 대략 한 2만 kWh 정도를 1년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전에서 통계를 낸 우리나라 한 주거당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한 달에 300kWh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1년에 3,600. 그렇게 따져보면 열하고 전기의 비율이 약 8대2 정도의 비율로 그동안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주거 건물에서 거의 80%는 급탄과 난방이 대부분 차지했고 전기의 비중은 한 3,600 정도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뭐 이거는 결국 효율의 문제긴 하지만 가장 베이직하게 초창기 아주 쉽게 본다 그러면 결국 1kWp 10제곱미터 정도 효율 10%로 봤을 때 10제곱미터 정도 1kWp에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200kWh 정도 생산을 해준다. 따라서 3kW를 설치해주면 3600kWh씩 저쪽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전기 소비량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킬로와트피당 1,0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떨어졌죠. 대충 요 수치만 아시면 태양광 용량을 산정하는 문제는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주거용 건물은 난방과 급탕이 아주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열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난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물에서 태양광의 역할은 뭐냐? 아까 3,600을 얘기한 그냥 전기 소비량이 중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대부분 생산은 지붕에서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효율로 보면 그냥 10제곱미터짜리 효율에 10제곱미터에 1kW 효율을 보면 30제곱미터 정도니까 한 50제곱미터는 지붕 면적으로 봤을 때 일반 단위주택에 전혀 문제 없이 그거는 커버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단순히 전기만 커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로에너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전기 말고 기존에 있던 급탕과 취사까지 포함한 전체 에너지를 다 제로에너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주거용 시장에서 태양광 시스템의 그 역할은 완전 100% 제로로 가기 위한 추가적인 더 용량 그게 과연 3kW보다 얼마나 더 많을까 하는 것들을 따져보고 그걸 어디다 적용할까를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저층 주거에서 핵심 사항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다음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아까 200kWh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0년 기준에서 통계적인 추론을 가지고 200kWh를 잡았던 것이고요. 대략 어느 정도 맞습니다. 난방과 급탕이 한 7, 80% 차지했던 거고요. 실제로 측정을 한 거는 저희가 2010년에 대전에 있는 24,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분별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냐. 그러니까 물론 10년의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164 정도로 떨어졌고요. 저기서 보면 여전히 난방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대부분 10년 지난 동안에 줄어든 것들의 거의 대부분 에너지는 난방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시점에서 20cm 단열 기준을 보게 되면 결국 단열 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면 저 7가지 항목 중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냉방 조금 영향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열입니다. 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건물들 주택들에서의 구조는 아까 2만 kWh 중에서 한 10,000에서 12,000 정도 kWh고요. 그거의 대부분의 감소는 난방에 의한 것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구성비는 난방이 한 3,000 정도 kWh 정도, 급탕이 또 한 2, 3,000 정도, 취사가 한 1,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열 쪽에 한 3,0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3,000 정도의 기존의 전열 플러스 취사와 급탕과까지도 태양광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례로 지열 힙펌프를 쓴 대전에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적용된 기술 자체는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신 패시브하우스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지열 힙펌프가 들어갔다는 거하고 3kW나 4kW 태양광이 들어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료집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측정했던 164kWh의 주택을 베이스 케이스로 놓고 이 주택의 실제 사용량을 6가구를 평균한 걸 보시면
남방에서 대폭 줄어든 걸 보시고 전열 조금 줄어든 걸 보시겠죠.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 하단 부분이 있는 것이 3kg 내지 4kg 정도의 태양광에 의해서 생산된 양입니다. 그래서 카바를 하고 나면 요 밑에 있는 24.7 저게 단위 면적당 원단위입니다. 즉 163이던 것이 24.7, 즉 85% 정도 에너지를 절감한 주택으로 지금 한 5년째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을 더 깔아서 완전 100% 갈 수 있는데 현 제도상, 신재생에너지 제도상 지열 연계된 힙펌프 시스템에는 태양광을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열 연계 시스템은 결국 여기가 한계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요. 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만약 그랬을 때 태양광을 더 추가로 해서 지열 연계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소비된 이 주택들 에너지 소비량에서 어느 정도면 완전 100% 제로 에너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100% 제로 에너지 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량을 카운팅할 때 법적으로 할 때 플러그 부하하고 취사 부하는 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플러그하고 취사 부하를 빼게 되면 우리가 도시 레벨에서 이거를 마이크로 그리드로 갈 때 그 양을 빼고 나서 제로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대략 기존에 3, 4kg 깔은 거예요. 한 2배 정도, 한 7에서 9kg 정도면 100% 제로 에너지를 할 수 있다. 1년간 연간 제로 모든 에너지를 다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결국 이 정도 규모가 향후 주거 건물 5층 이하의 주거 건물에서 태양광 시장의 맥시멈 포텐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지열 힙펌프를 쓰다 보니까 태양광과 연계가 힘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소스 힙펌프와 연계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겁니다. 아까 면적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10% 효율일 때 30제곱미터 필요했습니다. 3kW가. 그러니까 거의 60%의 면적이 요구되는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모듈들은 지금 여기 설치된 모듈들은 거의 18%에서 19% 정도의 효율을 가진 것들이 시중에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가격도 3kg당 50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아까 앞서 비슷하지만 공기식 힙펌프가 들어간 거 그리고 지붕의 태양광을 좀 더 많은 용량, 최대 용량을 깔아봤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8.82kW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주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살고 있고요. 1년간 실제 고지서 가지고 봤을 때 100% 완전 자립, 세금 내는 거 빼놓고는 완전 모든 에너지 비용을 자립해서 하고 연간 한 4,000kW 정도를 항상 추가로 생산해서 저장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기존에 있던 저층 한 5층 이하의 주거 건물에서 난방급탕 취사 그리고 나머지 전열 시장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신재생 중에서 당장 갈 수 있는 태양광의 어떤 시장 포텐셜은 에어소스 힙펌프와 태양광과 연계한 거 가지고서 한 7, 9kg를 당장이라도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어떠냐? 공동주택은 지금 여기 지금 몇 가지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단위 세대로 보면 창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바깥에서 보면 외피 면적의 상당 부분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인슐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단열에 의한 대폭적인 감소가 힘들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공유 면적이 층수만큼 나눠버려야 된다는 거죠. 20층짜리면 세대당 20분의 1의 지붕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 벽에 설치할 경우는 인동 간격에서 그림자가 진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그래서 계산을 대략 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왼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붕의 반만 써도 대략 9kg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5층짜리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3층 정도 하게 되면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해버리면 한 6kg까지 한 세대당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층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2kg 그리고 20층 이상 가게 되면 결국 1kg나 500W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일단 층수에 제한해서 대폭 주거 일반적인 건물하고 틀리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요. 아파트 20층짜리를 대표적인 주거 유형별로, 그러니까 배치 형태별로 해서 저희 설치 면적을 지붕 1번, 그리고 층과 청소의 불투명한 부분 2번, 그리고 발코니 아랫부분을 3번, 4번으로 해서 면적으로 나눠서 태양열과 태양광을 부위별로 붙여서 과연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얼마만큼 전체 단지 부하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그림자에 의해서 층수별로 아마 이건 베란다 태양광 하시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층수별로 연간 얼마만큼 그림자가 지느냐 하는 것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다 틀려지게 됐죠. 그 배치 형태로 따라서 다음.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A가 10% 이하로 그림자 지는 겁니다. 연간 받은 총 일사량이 완전히 그림자 하나 없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B 영역이 한 2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설치했을 때 베란다 태양광을 내가 설치하는데
일자 배치형으로 해가지고 저층부의 한 10층 이하 부분에서는 가운데 세대 같은 경우는 연간 30에서 40% 정도 그림자 영향 때문에 발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전, 서울 그 지역의 실측 일사량을 가지고 부하가 연간 360억 8,000에 걸렸을 때 디맨드 서플라이를 매칭시켜서 아파트의 전체 지붕과 외벽 부분을 아까 15층 이상, 20층 이상 부분만 적용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보시면 놀랍게도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도배를 하더라도 공용부하에서 조금 더 되는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봤을 때 당연히 태양광은 벽체, 태양열은 수직벽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부하가 아직 주거 걸면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요. 비주거형 상업 건물은 전기가 60%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2층짜리 환경과학원 안에 있는 그 실지 지어진 기후변화 연구동인데 이것도 한 5년 정도 실지 전혀 화석연료 도움 없이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100% 하고 있는데 외부 벽과 지붕이 전체 다 태양광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이고. 다음 한 110km 정도 설치됐는데요. 원단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10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300인데 그 얘기는 이 건물이 실제 점유되는 공간은 전시장이나 그런 거 빼고 내면 한 3분의 1 공간만 점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가 겨우 구현됐다는 거죠. 전체를 다 도배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한 300kW 이상의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은 100% 에너지 자립을 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얘기다. 정말 잘하더라도 30에서 40%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어려운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직벽에 대한 의존을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사각 때문에 발전량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공공건물, 그러니까 상업 건물, 오피스 건물에 적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로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넘어갈게요. 다음. 뭐 BIP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러한 장점이 부각돼야지만 기존의 건축 자재 대신에 얘가 들어감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뭐 송전 손실이 없고 하는 이런 장점이 돼야지만 결국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두 번째 단계, 즉 위치만 이동시킨 단계, BAPB 상태, 포지션 이동만 한 상태 정도고 이 BIP로 가는 단계에서 지금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러고 있죠. 다음. 뭐 이런 형태대로 가야 되는데 다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보시면 건축물 위에 정말 옥상옥이라고 할 만큼 보기 싫게 더 큰 시스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결사적으로 지금 태양광 시스템이 보급되는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맨날 싸우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그림 하나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을 아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여기에 BI 개념을 넣으면요. 다음. 태양열 시스템도 외벽에 일체화돼서 들어가고 태양광. 다음이요. 지금 충분히 이게 외장재인지 건축 BIP 모듈인지를 모를 정도로 충분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태양 전지 종류, 태양광 모듈의 성능 뭐 이런데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대충 이런 모양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모듈을 이제 미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태양광 모듈은 저런 식으로 그 저면 전극하고 핑거 라인 때문에 어떤 줄이 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거죠. 방막 계열도 색상이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전지를 후면 전극으로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이 오른쪽 후단에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 결론 보여드리고 싶은 발전량을 대폭 줄어들더라도 태양 전지가 안 보이게 하는 기술들을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1년 사이에. 다음이요. 건축적인 기술적인 문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태양 전지의 색깔, 그다음 형태, 그다음 배열, 그리고 표면의 텍스처하고 어떤 그리드 패턴들. 그러지만 진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치 각도, 온도, 뭐 그림자,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연구는 이런 식으로 태양 전지의 색깔을 구현하는 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15%짜리 태양 전지라면 한 12%, 13% 되더라도 AR 코팅 두께를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색깔을 내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건축가들이 수용을 안 해줍니다. 너무 건축적으로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다음. 표면의 전극 라인도 스크린 프린팅 하는 걸 레이저 스크라이빙 해서 좀 바꾸긴 했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좀 장애 요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다음. 특강성 문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치각도 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다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예. 온도의 문제, 음영의 문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1년 그 연구년 가 있을 때 제주도에 있는 건물들 주변을 찍은 건데 너무나 쉽게 그냥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건 제주도의 사례가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 세종도, 새로 지은 세종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들이 집을 져놓고 태양광 시스템을 저렇게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외국에 가서 보면 똑같은 지붕에 설치하더라도 지상에서 볼 때 모듈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서울시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우리 건축 1학년 딱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건축의 3요소가 구조 기능비입니다. 튼튼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기능적이어야 되고.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결국 기능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BIPB 건물 중에서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BIPB이기 때문에 즉 발전을 잘 하기 위한 그 기능적인 것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결정된 건물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90년에 지은 건물인데 발전량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죠. 다음. 최근에 지은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계 모듈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결국 지금 현재 안 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BIPB의 그 기본적인 요구 성능이라는 것은 결국 form follows function, form follows energy라고 했는데 펑션 측면에서 보면 전기 자재로서의 특징과 건축 자재로서의 특징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결국 그러려 그러면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로서의 인증,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발전하기 위한 성능을 포함한 전기적 안정성들 같은 거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밑에 있는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재작년에 인증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EN 50583 우리나라도 모듈에 대한 인증은 만들어졌고 지금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보급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에 대한 문제는 워낙 태양광 시스템 단가가 내려다가 보니까 결정계 전지하고 방막 전지 측면에서 비용을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전혀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저 폼, 즉 신미성 부분입니다. 저 신미성에서 아까 나열했던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칼라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두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를 좀 보여드릴 만한 것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예, 다음이요. 인천에 있는 JST 건물인데요. 아몰포스 실리콘하고 결정계 실리콘을 붙일 수 있는 형태별로 다 붙여봤습니다.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지만 서쪽에 아몰포스 실리콘을 벽체에 직접 붙인 케이스고요. 남측에 보면 결정계 G2G 모듈하고 이 앞쪽에서는 아몰포스 실리콘을 더블 스킨 앞에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정도의 형태라 그러면 건축가들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인테그레이트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동쪽면에는 G2G 모듈을 했는데 기존 G2G 모듈을 하다 보니까 그리드 라인이 다 보이는 형태의 조금은 미관적인 측면에서 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이쪽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 적용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건축가들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는 CIGS. 아직 CIGS가 국내에 뭐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된 것도 아니지만 CIGS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매력이 많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기 있는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CIGS 태양전지고요. 저쪽 반대편의 동쪽에 보면 결정계 전지와 CIGS를 시공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진짜 태양전지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상당히 미려하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슈들 뭐 슬라이드 한 몇 장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붕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까 공기시 10번부 있는 주택처럼 직접적인 발전용 모듈을 위해서 올리는 형태는 이제 앞으로 안 된다. 건자재화해서 타일 형태, 즉 인테그레이트 형태의 모듈로서 만드는 작업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요.
이거는 뭐 아마 올 가을에 들어올 것 같은데 중국의 하너지에서 만든 기화 형태 CIGS 모듈 가지고 기화 형태를 만든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이제 리모델링 시장, 즉 도심에서 보면 신축 시장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발전을 하든 기존의 지붕 위에다 해야 되려 그러면 결국 경량화의 문제와 시공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방막의 단점은 뭐냐? 결정기의 발전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방막의 효율이 17%, 1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 20kg 되는 결정기 모듈에 대비해서 발전량은 비슷하면서 무게는 한 8kg, 7kg 된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로 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 측면, 경량화 측면, 또 뭐 특히 리모델링 측면에서 보면 이런 방막의 그 새로운 시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 이제 표면의 그리드 패턴 얘기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멀티와이어하고 싱글셀 얘기인데, 태양전지 일반적으로 보던 그 형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뀝니다. 이런 싱글셀 같은 경우는 그냥 민자로 그리드 라인이 잘 안 보여요. 버스바 라인이. 다음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지금 확대한 건데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모듈들의 추세입니다. 그 셀과 셀을 버스 라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놓는 형태죠. 그러니까 모양 측면에서 조금 특이한 형태가 됩니다. 다음. 이렇게.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버스바 설계하는 거에 의해서 이런 표면적인 의장적인 요소도 좀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솔라 루프 사업하신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저 안에 태양전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오늘 뭐 스퍼터링 방법, 용해 코팅 방법 또는 수전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효율이 10% 20% 줄어들더라도 아예 태양전지가 안 보이게 해서 건축 자재로 그냥 보급을 하겠다는 게 가장 최근 1, 2년 사이의 이슈입니다. 지붕재고요. 저 위에 있는 게 기존의 방식인데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렇게 기존 방식보다는 밑에 방식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걸 아시겠죠. 다음. 실제로 적용해 놓은 뭐 이거는 이쪽에서 어떤 선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마틱스가 건물에 실제 적용해가지고 한 실제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기존의 결정기 전지들이 다음 이런 형태들 실제 적용한 건물들입니다. 칼라 뒤에 숨어있는 모듈로 적용이 된 거죠. 다음. 심지어는 완전히 백색으로 태양전지가 안 보이는 저 안에 태양전지가 숨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40%까지도 효율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저희 나라에 지금 2004년부터 해가지고 한 300개 이상의 BIPB 건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설치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외벽의 클래딩 타입하고 G2G 모듈 타입이 가장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신미성, 표면에 칼라 코팅하는 거와 방금 얘기한 경량화, 고효율화, 다양화, 저가화, 건축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접합해서 향후 2, 3년 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막 연구가 착수됐습니다만 국내에서도 한 2, 3년 뒤 향후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2, 3년 뒤면은 이런 류의 제품들을 곧 출시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칼라 코팅한 것들에 대한 시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안에 태양전지가 거의 보이질 않죠. 외국 제품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사실은 시간이 20분이라 오바될 걸 각오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좀 죄송하긴 한데 도시태양광 측면에서 되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사실이 좀 간과되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여러 가지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내용이 좀 서울시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름다운 형태, 바람직한 형태로 보급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